자, 초등학교 교사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온곡초등학교, 온곡국민학교죠. 그때 온곡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지역에 총망받는 인재였죠. 상계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소문났고. 그런데 뭐 사실 국민학교 때는 뭐 얼마나 두각을 내봤자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정도 이런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있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노원구에서 노원뉴스라는 지역 언론에서 개최한 노원구민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가지고 제가 노원 어린이 신문에 아니 노원뉴스 신문에 제가 대서득필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신문은 아직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예. 자, 교권 추락이나 각종 사건 사고 많은 상황에서 애쓰는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한 말씀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사실 교권 그리고 학생 인권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도 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강화하면 하나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통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고 이런 민원 때문에 교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적어도 지금도 뭐 학교별로 앱을 통해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지만요. 저는 솔직히 아예 그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일정한 격식을 갖춘 소통을 하지 않으면 소통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가끔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죠. 선생님들이 학생과 소통할 때도 아니면은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나는 매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피스 아워다. 이 오피스 아워 시간에만 내가 사무적인 그런 일들 하겠다.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오피스 아워 제도를 좀 더 쓰면 좋겠다. 이미 두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규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 오피스 아워라는 것이 꼭 그렇게 무슨 물리적인 공간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라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할애해가지고 학부모와 뭐 화상 연결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신 미리 신청한 선착순으로 하루에 한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 정도만 그런 학생 상담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솔직히 재작년쯤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그런 과도한 민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학교가 소통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나은 케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고 맨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가요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면은 그 결과물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저희가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뭐 아이고 어디 뭐 돈 빌려야 되는 거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만드신 음식이 사실 뭐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맛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그게 음식의 퀄리티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그런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적당히 그리고 내가 만약 교사라면은 이런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가 역지사지를 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포기자들 2030 쉬는 청년들 너무 많은데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원래 설계될 때 이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어떤 구조조정이나 상황 이런 구조조정 같은 상황 속에서 생계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재취업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실업급여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2030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실업급여 제도를 나름 잘 영리하게 활용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한 3, 4개월 정도 쉬고 또 6개월 정도 일하고 3, 4개월 정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한 가지 직업에 영주하지 못하고 숙련도를 키워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잘 설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 약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건 뭐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고요. 애초에 젊은 세대가 직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겠죠. 근데 직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와 임금 수준의 미스매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번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판교의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도 코딩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가치가 예전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 포기자라는 표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외 당원 가입이 언제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당원 가입,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은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해외 당원들은 한국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뭐 이메일 주소로 이제 당원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메일 주소라는 건 뭐 지메일 같은 거 무한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허위 당원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해외 당원 가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코인거래소에서 하는 것처럼 KYC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권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좀 더 해보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공무원은 당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도 없어지면 안 됩니까? 정당 활동을 왜 못하게 하는지. 사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마저도 지금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직협 정도 수준,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이제 이름이 달려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알겠으나 저는 공무원들도 부당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 가입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 편향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 국민 정서상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당원으로 활동하는 건 몰라도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등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우리가 민간 국가에 들어간 것이 타격이 크다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미국 우리 주한미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국무부나 에너지부에서 이게 별다른 큰 조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조치의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의 명단을 대부분 보면은요.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원전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원전 연구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행동이 학술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이 요즘 핵 잠재력 확보 얘기가 나오면서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차피 미국이 자기들 입으로 말해주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실제가 어떻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주택이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자녀를 낳은 부부도 저는 하나를 낳은 부부와 둘, 셋을 낳은 부부의 혜택이라는 것이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원이 되는 순간에 성원이 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보면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오늘도 거의 3,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이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질문창이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대만 관련해서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뭐 그런 주변 우방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핵 잠수함의 활동 범위는 지금 우리 영해를 방어하는 것보다 조금 넓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영업자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오프라인 상권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의 업권이라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동탄 국회의원인데요. 동탄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통계적으로 위기감을 더 느껴야 될 것이 동탄이 제가 예전에 CJ 대한통운 관계자에게서 들었는데요. CJ 택배 기준으로 택배 밀도가 인구 대비 택배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동탄이 쿠팡도 굉장히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아마 동탄이 전국에서 제일 젊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말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런 온라인 쇼핑에 돈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이런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같이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느니 마느니 갖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정말 젊은 가장 지금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40대 정도 되는 3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대 초반 되는 가장에게는 내가 25만 원 한 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시적 지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빚내서 산 집 원리금 상환을 한 달에 얼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요. 그 예전에 저금리로 한 몇 년 전에 2%대 금리로 빌린 돈들이 지금 4%, 5% 이렇게 올라가는 대출로 전환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당장 25만 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가처분 소득이 한 달에 5, 60만 원씩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분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동탄에도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주택 마련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한 그런 자금을 저리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이재명식의 25만 원 주기보다는 더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를 키우고 또 그리고 또 지금 젊은 세대로서 이렇게 그 성실하게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자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질문을 저희 지금 제작진에서 취합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봤을 때 지난 총선에서
의원들이 합류할 거랬는데 왜 합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이준석이 개혁신당 차리면은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냥 영남 의원들 다시 공천을 다 줘버렸잖아요. 공천 준다니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확실히 그런 그 이재명 대표식의 그런 정책보다는 저리 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가계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